결국 이 무렵에는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어.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 자기 부인과 별거를 한 상태였대.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자, 10월 27일 오후 9시경 34살이 된 카츠다는요, 나고야시 지쿠사구에 있는 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보세요? 그 경찰서죠? 저기 지금 근처에 약간 도난 차량 같은 검은 차가 있어요.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라는 전화를 경찰서에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그러니까 저녁 9시 한 25분쯤에 또다시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여기 약간 수상한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 아이치 현경 치쿠서, 다시 북부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33살의 나가하시 히로아키 순경이 전화를 받고 걸어서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자, 출동한 이 경찰이 그곳을 보는데 어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이 순경 막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주차되어 있던 어떤 크라운 슈퍼살롱, 되게 물론 이거 차종이겠죠? 굉장히 약간 이 좋은 차 번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경찰이 지켜보고 있던 그 차가 갑자기 엑셀을 싹 밟기 시작해서 그대로 그 경찰을 치어요. 쳐버려 그냥. 그래서 경찰은 뜬금없이 그 차에 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졌겠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차에 치여가지고 라고 앓고 있던 이 경찰한테 이 카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쇠방망이 있죠. 쇠막대기. 쇠막대기로 경찰을 몇 차례나 계속 때려요. 그래서 결국 4개월의 중상을 입고 말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경찰이 순경들이 뭐 갖고 있죠? 자, 이거 실제 약간 경찰들이 하고 있던 거야. 이 허리춤에 권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권총을 빼서 달아놔요. 이 남자가. 이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가지고 달아놔. 자, 그 총을, 실제 범행에 사용되어 있던 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권총이에요. 이 권총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자, 쓰러졌던 순경 허리에 있는 그 권총은요, 뉴 남부 38구경 권총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10월 31일 오전 2시 50분쯤에 새벽 2시 50분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키와 마을에서 이 남자가 찾아가게 된 거야. 그 마을을 찾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복면을 만든 다음에 오른손으로 권총을 들고 침입합니다. 그럼 어떤 가게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봐봐 여러분들. 경찰이 총을 뺏겼단 말이야. 그리고 경찰이 어떤 범인에게 차에 치여서 맞아가고 구타당해서 전치 4개월을 받았어. 총까지 뺏겨서 난리가 났지. 막 언론에서 얼마나 이 뉴스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카츠다가 그 시즈오카에 들어가서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가게 점용 사면대 이렇게 말해. 야, 니네 나고야에서 경찰이 권총 강탈당한 사건 알고 있지? 이 권총이 바로 그거야. 죽기 싫으면 어서 돈 내놔. 빨리 돈 내놔. 진짜 총이다. 라면서 위협을 해. 나고야에서 이거 경찰이 권총 강탈당한 사건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이 권총 바로 그거야. 죽기 싫지. 빨리 권총 돈 내놔. 라고 한 거지. 근데 이 3명이 저만 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빈틈을 노려가지고 가게 밖으로 막 탈출해. 그래서 이 남자가 카츠다가 당황한 거야. 우씨.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요. 그러다가 이 남자 카츠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같은 날 오후 저녁 8시 정도에 치바시의 귀가도 중이었던 27살의 용접공 카미야마 미츠하루라는 남성이요. 어떤 오스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려고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 휴게소에 들렸지. 그런데 갑자기 그 잠깐 멈춘 그 차에 이 카츠다가 갑자기 조수석으로 딱 타.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해. 아, 저 좀 나고야까지 좀 태워주쇼.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뛰어 들어오다가 실수로 카츠다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권총이 이 발 밑에 떨어져. 총이 걸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겠죠. 근데 카츠다가 얼른 권총을 주워서 그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면 죽인다. 조용히 하고 빨리 나고야로 운전해. 그래서 세타 서부 인터체인지에서 국도 1호선으로 해서 나와서 이 남자는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나고야 방면으로 다시 차를 돌려서 향하게 하죠. 그리고 밤 9시 30분쯤 시가현 쿠사츠시에 있는 거리에서 그 카미야마가 이분이 차를 급정거시켜요. 빰! 이렇게. 그럼 사람이 몸에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 남자가 카츠다의 오른손에서 이 권총을 뺏으려고 막 했는데 카츠다가 이를 뿌리쳐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카츠다가, 이 카미야마가 남자니까 힘이 좀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못 움직이게 묶으려고 이 남자 뒷좌석으로 막 이거 도망쳐, 이 카츠다가. 근데 이 카미야가 다시 카츠다의 손을 잡아서 권총을 막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지. 얘가 뒷좌석 도망가려고 할 때. 근데 이거 화가 난 카츠다가 카미야의 가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카미야를 타온 채 카츠다는 나고야의 시내에 있는 시미야 슈퍼를 노리기 위해서 국도 41호선을 타고 나고야를 향해 달립니다. 어떤 상태냐면 얘를 총을 쐈어. 얘가 총에 맞았어. 그래서 얘를 뒷좌석에 실은 거야. 이분을 뒷좌석에 실은 거야.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고야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카미야마가 카츠다한테 말을 시킵니다. 물 좀 주세요. 뭔가 좀 차가운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카츠다가 깜짝 놀란 거야. 아직 살아있어 이 새끼.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얘를 병원 앞에라도 어떻게 좀 버려주려고 병원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결국 병원은 찾지 못했대. 그리고 이분이 곧 조용해져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지. 근데 이때 카츠다는요, 카미야마의 주머니에서 현금 4만엔을 훔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나고야에서 강도짓을 포기해요. 그리고 코마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전 2시 카츠다는요, 양로 서비스 지역 그 하행성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신이 피가 묻은 이 장갑을 버려. 그래서 그 지역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근처에 있던 주유소가 있었어. 자, 여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실제 주유소예요. 자, 이때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43살의 직원 오바타 토시히로. 자, 그 사람은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츠다가 지가 찔린 거야. 그래서 장갑을 버린 다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카츠다가 아씨, 저 새끼 내가 피 묻은 장갑 버리는 거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이대죠. 야, 너 나고야 사건 알고 있지? 왜 경찰 총 뺏긴 거? 그거 나야. 죽기 싫지? 죽기 싫으면 빨리 돈 내놔. 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타라는 남자가 도망치려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카츠다가 총알을 이렇게 딱 쏘게 돼서 그 총알을 맞게 돼. 그래서 몸에 명중되고 그는 전치 2개월의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남자에게 맞았던 어떤 한 피해자의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피해자의 인터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자, 그 총에 맞은 사람입니다. 같이 보시죠. 愛知県の拳銃強奪事件を知ってるかっていうんですかね、ピストルつけられてね。
자, 이분이 그 피해자였어요. 무슨 말 했냐면, 야, 너 그 날고야. 그 알치킹에서 일어난 그 경찰 권총 사건 있잖아. 그거 알고 있어? 돈 내놔. 라면서 이제 이 권총으로 자신을 이렇게 위협했다. 그 사건 알고 있냐라고 나한테 물어봤고, 이거 총으로 날 위협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카츠는요, 이 남자애가 도망치다가 총을 맞고 쓰러졌잖아. 죽으는 줄 알고 결국에 거기 주유소에 있는 돈은 포기해.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면 자신의 피 묻은 이런 점퍼 등을 벗어갖고 교토 방면을 향하는, 다 벗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교토 방면으로 향하는 트럭을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래서 그 트럭에 탑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 휴게소에 주차해놓던 원래 자신의 차를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요. 자, 이날 경찰청은요, 경찰에서 강탈한 권총을 사용한 이 강도살인 사건을 광역 중요 113호 사건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월 28일 오전 9시경, 9시 한 반경, 같은 교토시 야마시나구 한 슈퍼에 침입합니다. 야마시나구에 있는 슈퍼에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권총으로 또 위협을 하죠. 그리고 그 슈퍼에서 현금 152만 7천엔을 빼앗아서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152만 1,600만 원 정도 돈을 훔쳐갖고 도망간 거야. 그리고 나서 1983년 1월 31일 오후 1시 30분경, 점점점 이게 좀 짧아지죠. 그 범행 간격이. 나고야시 쇼와구에 있는 직원을 9명을 둔 이사센터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31살의 츠카모토 슈쿠사카에 씨가 직원들에게 지불할 월급을 위해서 회사 차량을 타고 회사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은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 뒷면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죠. 자, 그리고 나서 1시 45분쯤 츠카모토가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카츠다가 조수석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기관단 총을 츠카모토 옆구리에 들이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 총을 이렇게 들이댔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총 진짜야. 이거 경찰이 갖고 있던 권총이라고. 너 그 사건 알고 있지? 만약 소리 지르거나 허튼 짓 하면 쏜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해.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튼 짓 하면 쏠 거야, 진짜야. 그래서 츠카모토는요, 이 카츠다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지시대로 직원들 월급이 들어있는 102만원이 든 봉투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카츠다는 그에게, 야, 내려. 이 차 내놔. 라면서 차를 내놓으라고 그에게 지시해요. 그래서 그가 차에서 내리거나 아니면은 이 차가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면 자기는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 차를 주차장 밖으로 빼려고 조금씩 빼려고 시간벌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차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사람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왼손에 든 권총을 이렇게 딱 쳐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 카츠다의 오른팔과 권총을 이렇게 딱 움켜잡게 된 거지. 또 카츠다가 너무 놀란 거야. 왜냐면 사람도 있고 은행이니까 경찰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려고 차문을 열어서 조수석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지. 츠카모토라는 사람은요, 이 카츠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카츠다를 막 눌러요. 그런데 이 현장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은행에 막 들어가가지고 어떡해요, 밖에 총 갖고 싸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 5명의 은행 직원들한테 야, 빨리 나가보자 해가지고 지시해서 5명의 남자 직원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물론 비상통보장치를 누르고 110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찰서가 110이거든요. 샤크토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112에 신고를 한 거지.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러고 나서 오후 한 5시 50분쯤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때 카츠다를 체포합니다. 오 베이비. 자, 경찰에 잡힌 솔직히 말하면 딱히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여자들을 죽였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튼 얘가 경찰의 권총을 훔쳤고 이걸로 범행을 저질렀어. 이건 확실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백을 처음부터 하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얘가 경찰을 좋아해? 얘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증오와 원망으로 그득그득한 애야.
근데 그런 경찰한테 자기가 내가 죽였어요 라고 자백하겠어? 얘가 자백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버틴겨. 아닌데요? 저 그냥 그거 권총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 주운 거예요. 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자, 그런데 얘가 그때 체포당했을 당시에 은행 직원 5명이랑 그리고 어떤 남자랑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여기저기가 다친 거야. 그런데 이 경찰이 그의 마음을 이제 열기 위해서 얘를 막 치료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현장 검증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뭐 여기 범행 어떻게 저질렀는지 말해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비가 어느 날은 막 부슬부슬 온 날이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주먹밥, 삼각김밥 같은 거를 얘한테 준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얘가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 때였어. 근데 비는 막 추적추적 오고 근데 경찰이 준 오니기리가 그냥 먹었대. 근데 이 한 입을 먹는 순간 그의 마음에서 뭔가 약간 눈 녹듯이 뭔가 녹아내림을 느꼈대. 그거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백날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그를 취조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형사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 분들 이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분의 인터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そうしてちょっと怪我をしておりました。顔などをすりむいたりして。ですから本人も大変興奮をしておりまして。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가 무슨 몸싸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그는 당시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調べにはそう素直には応じなくて拳銃なんか拾ったものだと。 그리고 이제 취조했을 당시에는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권총 같은 건 그냥 주웠다고 말했죠. そんな状態だったです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取りつつというようなそんなことじゃないですね。もっと本当に心からの人間性を信じてですね。そして訴え、そうすれば必ず本人改心するだろうと。 자, 이 형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우리한테 뭐 경찰한테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서 기분을 맞춰주려고 약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혼돈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 진짜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진심을 믿고, 그러니까 그의 인간성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렇게 한다면 꼭 이 카츠다 본인이 개심하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개심이 뭐냐면 그 약간 나쁜 마음에서 약간 좀 사람이 개화된다고 하죠. 약간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었었다고 해요. 자, 체포로부터 8일 후 2월 8일 카츠다는요 조사관에게 이번에 113호 이 경찰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사실 나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5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라고 단번에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조금 감동한 것도 있는 거야. 얘가 약간 마음이 좀 녹은 거지. 자, 그리고 1977년 그리고 1980년에 2명의 남성을 살해한 것도 자백합니다. 그래서 미해결 사건으로 미궁에 빠져 있었던 이 5명의 여성 살인 사건은 이 카츠다의 범행이라고 밝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생각하지도 너무 엉뚱하잖아. 자기들은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인간관계, 약간 원한관계, 치장관계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얘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카츠다한테 야 진짜 네가 죽였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지? 진짜 네가 죽였냐고 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카츠다한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카츠다는요, 유치장에 들어갔을 무렵에 얘가 이상한 이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얘도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밤에 귀신을 보기 시작해. 약간 이상한 원령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원한에 쌓인 그 귀신들이 얘를 죽여야지라면서 막 이렇게 협박을 위협을 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 밤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당연히 자면은 그런 귀신들한테 가위를 눌리니까 잠도 계속 못 자지. 거기다가 얘가 변비에도 시달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 막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되게 피폐해졌대. 그래서 그러다가 그는 전부 자백할게요. 네, 전부 자백한다고. 라면서 모든 사건들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츠타가가 죽인, 피해자분들의 사진입니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도 있고요. 자, 113호 사건으로, 살해한 1명을 포함한 8명, 총 8명을 죽였어. 그 중에 여자가 5명, 남자가 3명이야. 그리고 살인 이외에도 그가 저지른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은 대략 400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 역사, 범죄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범죄를 얘가 저지른 거야. 자, 그러면서 카츠타가는요, 이런 옥중 수기를 또 책을 출판해요. 일본은 뭐 이렇게 책을 자꾸 내는지. 그 제목은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명명대해에 잠복했던 나날들, 이런 뜻이야. 근데 직역하면 잠복인데 약간 명명대해에 숨어있던 나날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자서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옥중일기, 이거예요. 자, 그가 쓴 그 옥중수기를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가 쓴 옥중수기, 옥중일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연명하고 있던 난 철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악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잡힐 걸 가고 있던 탓인지 잡혔을 당시엔 흥분을 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세상의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연명하고 있던 난 내가 늘 철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영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언젠간 잡힐 걸 각오하고 있었던 탓인지 잡혔을 당시에 흥분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붙잡힌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남의 일처럼 왠지 모르게 후련한 생각이 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몸의 통증이 시작됐다.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나를 형사는 많은 언론 관계자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언론 관계자들을 물리치고 또 나를 미행하고 쫓아오는 자를 뿌리치면서까지 나를 치과, 외과 의원, 여러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다. 너무 많은 언론인들의 모습에 내 자신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엄청 큰 죄인인 나에게 사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형사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감동했다. 범한 죄는 중죄인데 권총 강탈에 대한 일련의 사건 이외에 대해서도 일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나 자신도 깨닫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는 요통으로 고생하다가 나에게 지독히도 추운 유치장에서는 나을 것도 낫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난방이 잘 되는 현경본부 유치장으로 나를 이송해준 그 형사분의 그 마음 씀씀이에 나의 모든 죄를 참회하겠다는 결의가 서기 시작했다. 오랜 고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이 친절을 받은 그날의 날 나는 언제 참회를 해야만 하는 걸까? 그 시기를 노리다가 고민하다가 자, 그렇다고 113호 사건 이외에도 내가 죽인 8명의 인간들이 있다고 말하면 아무리 친절한 형사라도 나한테 크게 화내진 않을까? 그동안 나에게 친절했던 것과는 달라지게
내가 혹시 학대를 받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솔직히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일체 고백하면 극형이 받을 거고, 극형을 받았을 때 나는 각오가 되어 있지만 나의 가족이 혹시 나 때문에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 오늘 고백하자. 오늘 자백을 하는 거야. 라고 매일 밤 결심을 했지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항상 내 머릿속에 우리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내 가족에게 절대 죽지 말라고, 나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하고 빌고 있는, 나는 아직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내 자신을 타일렀다. 그리고 저지른 중죄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래, 적어도 나 인간으로는 되자, 사람으로 돌아가자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언젠가 내 가족에게도 이해받는 날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는 나를 보게 되었다. 좋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참여하자. 자백하는 거야. 그러나 아침이 되면 또 고민이 되고 또 망설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나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벽에 걸린 시계만을 보며 마침내 한숨도 못 자고 2월 4일 그날 아침을 맞이했다. 라는 게 이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존댓말로 되어 있었어요. 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약간 통역을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해서 오면서 의미는 달라지지 않지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제가 약간 조금 덧붙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친절했던 경찰들 나한테 못되게 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얘네 와이프가 한번 얘가 바람나가지고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자살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됐다. 그런데 내가 내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고, 사실 내가 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내가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말해야지 자백해야지 라고 매일 아침에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막상 고백하려니까 무서운 거지. 자, 라는 게 책의 일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 이런 연쇄살인마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내거나 이게 또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드라마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 사실 대부분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범죄자들이 난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 남자도 자신의 책을 만들어서 이 인세가 나오잖아. 그럼 이 인세를 자기가 주인 피해자들, 이 유족들에게 자기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변상금으로 주려고 하려고 책을 냈는데 세상에 이 책이 기대만큼 팔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절판돼요. 그래서 실제 팔린 책 또한 8,000부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는 한 약 95만 엔 정도 받았다고 해요. 책이 안 팔렸어. 자, 1986년 3월 24일 나고야 지방법원은요 7개의 강도 살인과 그다음에 그 광역 중요 113호 사건에 대해서 원래 판결했던 대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카츠다는요 판결 후에 자기가 사형을 받았잖아. 근데 인간 불신을 다시 얻게 돼. 날 사형을 시켜?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더니 결국 사형이잖아. 이러면서 인간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언론을 싫어하게 돼. 그리고 막 사형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런 운동해주는 사람들도 외면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나라도 약간 그 교도소에 목사님이라든지 약간 뭐 이런 교회 같은 거 신부님 같은 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회개해서
회개하는 거 들어주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일본에도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불교에서 행하는 월 1회에 그 교화하는 거 있지. 그 교회시킨다라고 이제 일본 한번으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화시키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거절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껍질에 틀어박혀가지고 세상과는 완전 단절된 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신을 조금 못 차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추리소설 같은 거를 읽기는 했대. 그럼 자동차가 뭔지. 그래서 언론들은 얘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옥중에 있는 이 카츠다와 접촉을 막 시도해. 그런데 다 실패했어. 얘가 다 거절했거든. 그런데 이때 카츠타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고 남몰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자, 그녀는요, 그와 8년 동안 만남을 지속합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 그 크리스찬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고야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소속이었던 거야. 나고야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소속. 그래서 그녀는 주부였어, 주부. 그녀는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녀의 이름은 루스 유코였습니다. 자, 루스는요, 카츠다의 옥중수기, 그 망망대에서 잠복해있던 날들, 숨어있던 날들,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옥중수기 있죠. 이거를 읽고 감동을 받아. 세상에.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자, 그가 끊임없이 항소를 했어. 사형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그녀와 주고받은 편지가 얼마였는지 알아? 자, 그녀가 8년 동안 그에게 보낸 편지는 600통이에요. 그리고 카츠타로부터 답장을 받은 건 400여 통이래. 그리고 면회는 얼마나 했는지 알아? 8년 동안? 200회를 해요. 세상에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못하겠다. 200회를 해. 그래서 카츠다는요, 단 한 명의 나의 유일한 친구라면서 그녀에게만 마음을 열었대. 그래서 그녀를 만나면서 약간 조금 교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번역, 그런 자원봉사도 얘가 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대. 시력 장애인은 그 점자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 그런 자원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에 대한 책을 또 출판해요. 웃기지? 그 루스라는 여자가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입니다. 자, 1996년 이 루스 여자는요, 카츠다 키요타카의 진실이라는 책을 출판해요.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그를 잘 안다. 그에 대한 진실은 이거다. 라면서 그에 대한 이런 책을 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일본 언론에서 이거 뭐 가만히 두겠어? 이 책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조금 갖고 올게요. 자, 이 검은 이거는요, 책이에요. 냉혈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냉혈인데 이건 영화예요, 영화.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이고 이 영화는 이 소설을 옮겨서 영화로 만든 거야. 글을 영화로 만든 거야. 이 남자를. 세상에. 만든 영화가 진짜 더럽게 없었나 보다. 자, 이 사건을 바탕으로 1980년 오게 에이지가 카츠다 키요타카의 냉혈하는 책으로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작으로 연쇄살인마 냉혈이라는 이 영화가 제작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는 1988년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당합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17일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여자 있잖아. 이 크리스찬 루스라는 이 여성. 이 루스의 친엄마도 약간 좀 이상한 게 자신의 친딸과 그가 계속 같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계속 해라. 좋은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입양해요. 양자로. 이상하지?
이 남자 양자로 입양해. 얘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딸, 얘랑 앞으로 계속 교류해. 라고 해가지고, 그 루스랑은 또 어떻게 보면 그 남매가 된 거야. 그래서, 이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친엄마 이 후지와라라는 그 루스의 친엄마가 이 남자를 입양하게 되면서 이 카츠다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는지 알아? 카츠다 키요타카에서 후지와라 키요타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 친엄마 이름이 후지와라니까, 이 성이.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어. 또 사형 나 너무 심해요. 나 또 상고할래요. 라고 해서 항소가 기각당해서 또 상고를 넣었는데 상고까지 기각당해. 그래서 이날 1994년 1월 17일 이날 카츠타 키요타카가 아닌 피고인 후지와라 키요타카의 이름으로 그의 사형이 확정돼요.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의 그 후지와라로 그냥 사형이 확정돼. 그 이름으로. 자, 사형이 확정되자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형 확정! 상고도 기각당했다. 얘는 사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형이 확정됐는데 이때 당시에 또 일본 언론에서 피해자의 유족들 인터뷰를 한 거야. 제가 그 유족분들의 인터뷰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유족분들의 인터뷰 저와 함께 보실게요. 勝田に対して死刑の判決が言い渡されました。当人と思います。これも苦情したおかげと思っております。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양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은 피해자의 부모님이야. 夢も夢見ました。勝田が許しませんって三つあるがそして夢に見ました。好きになるって聞いたところでさっぱりした。そうですね。もう 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꿈에서 봤어요. 우리 아들이 카츠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꿈에서 말했습니다. 사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후련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다음 분 인터뷰 계속해서 보실게요. そうですね。もう涙はね、もう本当にもうあの時に枯れた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ね、あの時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てね、涙が次から次と出てきまして、一日も早くね、もう死刑が執行されて、あの世行って弟にね謝罪してほしいです。 뭐라고 말하셨냐면 처음에 봤을 때부터 걔인 줄 알았어요. 나 그 여자분이 지금 인터뷰 영상 보면은 약간 그 모니터로 뭘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쓰러지시잖아. 자, 다시 한번 그 장면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떤 장면이었지? 이분이 죽은 거야. 아들.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 다음. 이 장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관 속에 있는 아이 보고 바로 내 동생인 줄 알았어요. 보는 순간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눈물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빨리 사형이 시행돼서 하늘에 있는 우리 내 동생에게 잘못했다고 만나서 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 남자가 빨리 사형당해서 죽어서 빨리 하늘에 가서 하늘에 있는 내 동생이랑 만나서 내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00년 11월 30일 오전 11시 38분 나고야 구치소에서 이 후지와라 키요타카라는 이름으로 그는 52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앞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유골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소유물들을 전부 태워주세요. 전부 태워.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결코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되게 제 방송에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남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에 쪼들려서 그 이유 때문만 이 사건,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되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이면서 희열을 느꼈을 거고, 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 거고, 이런 묘한 중독감에 점점 빠지게 돼서 그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카츠타의 연쇄 살인 범죄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묘한 이야기 영상이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셔서 그런데요. 제 영상을 조금만 더 보시면 뒤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영상 클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아니다, 제가 이제 멘트를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상이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다음 영상을 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도쿄 K짱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나는 댓글 너무너무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도쿄 K짱은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여러분들을 생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